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보다 빠른 한능검 총정리의 마지막 시간 현대사로 돌아왔습니다. 이 현대사도 내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광복부터 현대까지의 역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했는데요. 이 광복이 우리 힘으로 얻어낸 결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쉽게도 우리의 광복은 일제의 패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인정한 국제사회는 광복 전인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했고요.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오자 우리도 건국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중 국내에서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했던 여운형은 광복 후 조선건국동맹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발빠르게 전환해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온 미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인정해주지 않는 가운데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이유로 한반도의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38도선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45년 12월 미국과 영국, 소련이 함께하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렸고요. 이 회의의 결과 미소공동위원회의 설치와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의 5년간의 신탁통치, 그리고 조선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좌익과 우익의 입장이 갈라졌는데요. 먼저 박헌영 중심의 좌익 진영은 임시정부 수립에 무게를 두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했고요. 김구와 이승만 등의 우익 진영은 신탁 통치에 초점을 맞춰 외상회의의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열린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휴회했고요. 이에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자는 정읍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분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발언이었는데요. 이에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은 분단을 막기 위해 좌우합작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좌우합작 7원칙을 내세웠던 좌우합작 운동도 결국 여운형이 암살되며 실패했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건 194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7년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후 세계 정세는 더욱 냉랭해졌고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 역시 또 한 번 결렬되며 한국 문제는 유엔에 상정됐습니다. 그러자 유엔은 남북한 인구비례 총선거를 제안했고 이를 소련이 강하게 거부해 1948년 한반도 문제는 유엔 소총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유엔 소총회는 그럼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정말로 분단이 현실화됐습니다. 스스로 이뤄내지 못한 독립과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념의 차이, 냉전이라는 세계적인 분위기 등이 결국 우리 민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이러한 분단을 누구보다 반대했던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였는데요. 김구는 이때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한다는 연설을 통해 분단만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고요. 김규식과 함께 평양으로 가 남북 지도자 간 회의를 주최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1948년 4월 3일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50총선거의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을 외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고요.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주의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또 제주 4.3 사건의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군대 내 좌익 세력이 일으킨 여수순천 11구 사건 역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었는데요. 이 여수순천 11구 사건은 50총선거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순서가 4.3 사건, 50총선거, 여수순천 11구 사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유엔 소총회의 결정대로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 50총선거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성된 재헌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토대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고요. 이때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은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수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는데요. 이로써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자리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꼭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입니다. 이에 재헌국회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를 설치해 활동했지만 이에 비협조적이었던 이승만 정부의 반대로 결국 반민특위가 무력으로 해체되며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습니다.
참 이때 친일파 청산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게 너무나 원통한데요. 그래도 1949년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단행한 농지개혁은 성공을 거둬 식민지 지주제가 사라지고 농민들은 비로소 자기 땅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1950년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소련에게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고 마침 남한에서는 미군이 철수했으며 이후 미국이 발표한 에치슨 선언으로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이 빠지자 거칠게 없어진 북한은 남한을 기습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세한 전력으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남한은 낙동강까지 밀려 부산을 임시수도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엔군이 참전해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재탈환했고 유엔군과 국군은 기세를 몰아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군의 개입으로 다시 서울을 뺏기고 후퇴했는데요. 이를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은 치열하게 접전했고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소련의 지루한 휴전 협상이 2년간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휴전에 반대해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요. 일방적으로 방공포로를 석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승만은 미국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이때 합의된 내용은 미국의 한국주둔과 경제원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며 전쟁이 일단락됐고요. 한국은 앞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이때 이승만을 지지하던 세력이 대거 낙선했습니다. 이에 이승만은 간선제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음을 깨닫고 1952년 헌법을 뜯어고쳐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개헌인 발췌 개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헌을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자 이승만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개헌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를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국 개헌안을 통과시킨 이승만은 전쟁 중 수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2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은 이승만은 19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안을 철폐한다는 2차 개헌을 추진했고 이러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하게도 한 명이 모자란 135명만 찬성하자 당시 국회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이라며 445입, 즉 반올림을 하면 135표도 가결될 수 있다고 우겨 변칙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445입 개헌입니다. 이렇게 개헌에 성공한 이승만은 1956년 정 부통령 선거에 다시금 출마했고요. 당시 야당 후보였던 신익희의 사망으로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조봉암이 의외로 인기를 끌자 이승만은 자신의 장기 집권에 위협이 되는 조봉암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켰고요. 이러한 진보당 사건을 경향신문이 강하게 비판하자 이승만은 경향신문까지 폐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1960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야당 후보였던 조병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고요. 이승만은 단일 후보로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 선거는 부통령 선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는 대통령인 이승만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자신들의 후보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를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섰고 이것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4.19 혁명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4.19 혁명은 시위 도중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며 전국으로 확산됐고요. 이러한 민들의 거센 함성을 무시한 정부는 4월 19일 서울에서 시위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시위는 멈추지 않았고 대학 교수들까지 가세해 이승만의 하야를 촉구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처럼 4.19 혁명은 국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뒤 허정을 중심으로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섰고요. 이때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채택한 3차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치러진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국무총리인 장면을 중심으로 장면 정부가 출범했고요. 이러한 장면 정부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의 확실한 처벌을 위해 4차 개헌인 소급 입법 개헌을 단행했습니다. 한편 이때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혁신계에서는 중립화 통일을 주장했고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장면 정부는 이러한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민주당이 분열로 흔들렸고요. 이러한 상황을 국가의 위기라 판단한 박정희와 몇몇 군인들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1961년에 일어난 5.16 군사정변이고요. 정변에 성공한 군부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해 반공과 경제재건을 내세운 군사정치를 실시했습니다. 또 5차 개헌도 단행했는데요. 이때는 임기 4년에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했고요. 양원제였던 국회는 다시 단원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5차 개헌 이후 실시된 1963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당선됐고요. 이렇게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과 한일협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1964년 학생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지만 결국 한일협정은 이뤄졌습니다. 또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자금 마련을 위해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했는데요. 또 한 번 한국의 청년들이 전쟁터로 내몰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해외 자본 유치에 성공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며 이선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1969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청와대에 간첩이 습격하는가 하면 미 해군 정찰함인 푸에블로5가 북한에 피랍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6차 개헌을 추진했고요. 이러한 6차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차 개헌 이후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는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한편 이 시기 발표된 닉슨 독트린으로 전 세계적인 냉전 체제가 완화되며 남북한 사이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는데요. 먼저 1971년 이산가족 문제의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진행됐고요. 1972년엔 자주와 평화, 민족의 대단결의 3대 통일을 원칙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적화 통일을 막아야 한다며 국가의 단결을 강조한 박정희는 같은 해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유신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차 개헌인데요. 이렇게 제정된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선출 방식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꾸고 임기는 6년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한을 줬는데요. 먼저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긴급조치권을 통해 헌법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박정희 독재체제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유신체제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권을 발행해 이를 탄압했습니다. 민청학년 사건이나 인민혁명당 사건이 이 시기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탄압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들의 저항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던 부마항쟁이 있는데요. 부마항쟁은 YH 무역사건 때 유신체제의 부당함을 외신에 알렸다는 이유로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민중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권 내부에 분열이 생기며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12.6 사태라고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해는 1979년이었습니다. 이렇게 12.6 사태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화의 기대가 일었지만 이 역시 잠시 또다시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는 12.12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신군부 퇴진을 주장하며 광주에서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5.18 민주화운동에서는 무엇보다 시민군의 등장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이때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광주를 고립시키고 무력 진압을 강행했고요. 이러한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 항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결국 광주의 시민군과 많은 시민들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약칭 국보위를 설치해 언론을 통제했고요. 삼청교육대를 설치해 약 2만 명의 시민들을 잡아들여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전두환은 8차 개헌을 단행해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했고 이듬해인 1981년 다시금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야간 통행금지 해제와 해외여행 허용, 중고등학생의 두발 및 교복 자율화, 프로야구 창간 등의 유화 정책을 펼쳤고 1985년엔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역시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등 독재 정치는 여전했고요. 이에 국민들은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는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87년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을 받다 죽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에 전두환이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해 현재의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포하자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6월 민주항쟁은 이한열 학생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됐고 결국 전두환은 국민의 저항에 굴복해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를 통해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6.29 선언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한 9차 개헌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 이 9차 개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권리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낸 결실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9차 개헌을 토대로 치러진 1987년 대선에서 야당의 분열로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이렇게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했고 냉전의 종식에 따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으며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및 상호 불가침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 남북기본 합의서가 채택됐고요. 중국과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와도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최초의 문민정부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지방자치제를 확대 도입했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또한 OECD에 가입해 대외 경제활동을 대폭 강화했지만 무리한 시장 개방 정책에 결국 외환위기를 맞았고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금융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 대선에서 최초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김대중 정부는 우선 외환위기를 잘 극복해냈고요. 대북화해 협력 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완화시켰습니다. 이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됐으며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습니다. 또 2002년엔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권위주의를 추방하고 친일과 독재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해 노력했고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경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6.25 전쟁 이후 큰 고통을 겪고 있던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원조를 받았는데요. 이때 지원받은 물자가 밀과 원당, 면화고요. 이게 모두 하얀색이라 이를 삼백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가 급성장했는데요. 먼저 1960년대에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공업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한 사건이 바로 1970년에 일어난 전태일 분신사건입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하며 분신자살을 한 인물인데요. 이러한 전태일의 희생으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각계각층에 알려졌고 이는 본격적인 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한편 1970년에는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됐고요. 새마을운동도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중화공업이 발달하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고요. 그 결과 1977년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뤄낸 우리의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1978년 일어난 석유파동으로 우리의 경제성장이 주춤했는데요. 다행히 1980년대 중반부터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의 시대가 열렸고요. 이때부터 반도체 등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때가 전두환 정부 때였는데요. 이때 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무리한 무역정책으로 외환위기를 맞았고 이에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외환위기를 1년 만에 극복해냈습니다. 특히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모으기 운동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IMF 때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도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대중 정부 말기 자유무역협정인 FTA가 한국과 칠레 간에 체결됐고요.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부터 발효됐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의 경제성장까지 현대사 전체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수업을 끝으로 한능검 총정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핵심을 담아드리고자 노력했으니까요. 이 영상 반복 시청하셔서 한능검 꼭 합격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